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인공지능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블릭 AI에서 인공지능 교육사업팀 맡고 있는 팀장 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인공지능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좀 수준별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할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로드맵은 어떻게 될지, 또 실전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면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일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도 하고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 혹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보통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라는 도구 그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학적이나 혹은 통계적인 방법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이 상황을 풀어내는 혹은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거를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엔진은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가 좀 더 넓은 범위의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과학, 여기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에 데이터 과학이라는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컴퓨터 과학, 그리고 수학과 통계학, 그 다음에 도메인 논리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이렇게 세 가지가 바탕으로 필요를 하고 각 영역마다 좀 겹쳐지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가 수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를 잘 알고 수학과 통계학을 잘 안다면 머신러닝,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 기법들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 강화학습 이런 분류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해내는 이런 영역의 일이 머신러닝 개발자, 여기 머신러닝 엔지니어 혹은 왼쪽에 머신러닝 머신러닝 개발자 혹은 빅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컴퓨터 개발자분들이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과학이라는 큰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우리가 흔히 눈에 보았던 앱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를 개발하고 또 관리하는 일이 될 건데요. 이때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 프로세스를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무를 MLOps 혹은 DevO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LOps라는 영역도 큰 하나의 직업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수학이랑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컴퓨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를 풀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그 알고리즘 자체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데이터 분석가라고 말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도 데이터와 관련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하드웨어랑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서 실제적인 로봇으로서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데 적용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하는 분야는 또 데이터 공학, 로봇 공학에 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를 계속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분야에 인공지능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의 제품으로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 또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프로덕트 생산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것도 데이터 과학 분야에 관련된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라는 회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트너에서 항상 중요한 그런 과학기술의 변화나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내놓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트너에서 새롭게 정의한 그런 단어 중에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민 데이터 과학자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조직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데이터 과학 또는 인공지능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데이터 과학 도입 초기에는 이제 조직 내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조직 내에서 양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 과학 자체의 로봇 공학자라던가 인공지능 과학자라는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제 제가 저번 화요일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인공지능 혹은 이 알고리즘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그런 조직원들이 조직 내에 많아져야 한다. 그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을 다른 직무의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는 데이터에 관심이 없어,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라기보다 이제는 조직 내에서 일반적인 모든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과업들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라는 걸 대표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 과학자라는 거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가 흔히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드 스킬.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과학의 주요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또 세부적인 그런 갖추어야 할 지식의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과학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과 이런 과가 존재를 하죠.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그 자체도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과학 안에서만 해도 굉장히 쌓아야 할 지식들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학이나 통계학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인공지능 혹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주변의 수많은 데이터 과학 업무들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학적 혹은 통계학적 기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들뿐만 아니라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기하학 등의 다양한 그런 수학적인 탄탄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과학의 과업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부터 해서 중급 이상의 지식들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지식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내가 보는 이 데이터의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가지는 그 특성 자체에 대한 지식이 또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학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의학 데이터의 맥락과 그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관세청에 관련된 데이터다. 그러면은 관세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이커머스도 그 데이터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패턴이나 특징의 의미들이 다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바라보는 이 데이터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도메인의 그 지식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은 뭐 데이터 과학이라는 업무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프로세스 전체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 와중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항상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지식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면 되는데 이 소프트 스킬 같은 것들이 항상 당락을 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보다는 협력해서 진행을 하거나 해결해야 될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될 때 수학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이쪽 방향에서 접근해서 살펴보고 저쪽 방향에서 접근해서 살펴보기도 해야 하고요. 혹은 이전에 나왔던 알고리즘들 중에 A와 B와 C를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끝으로 제가 항상 데이터 분석 업무를 저희 팀원들한테 맡길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데이터 하나하나를 볼 때 꼼꼼하게 집중해서 가설을 세워가면서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설렁설렁 대충 보면은 보여지는 인사이트도 없고 또 실수도 발생하기 쉬운 분야인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필요한 역량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데이터 과학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많은 직군 중에 하나로 내가 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고 통계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 C++, 자바,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과학 혹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R과 파이썬이라는 이 두 가지 언어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통계학과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통계학에서 왔기 때문에 통계학과에서 그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분석되고 또 연구되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을 가지고 머신러닝의 기초적인 알고리즘들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또 쉽게 배우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언어이기도 해서 초심자에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고 내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관심이 있을 때 R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최근 대학에서는 인문 사회계열 쪽에서 기초 지식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교양 과목으로도 많이 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죠. 첫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언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입니다.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을 만든다,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할 때 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이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때 저희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코드를 짜지 않고 어느 정도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것들을 내가 좀 더 바꾸어서 적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율을 해서 그 패키지, 그런 것들을 패키지라고 하는데 패키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입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에서 살짝 넘어서서 그건 이제 R이 보통 잘하는 분야인데 데이터 프로덕트 그 자체를 만들거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전반적으로 다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보통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파이썬을 할 줄 아느냐,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꼭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모르더라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 혹은 내가 데이터 과학자랑 협조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저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은 간단한 통계적인 분석이 손쉽게 가능하고 또 피벗 테이블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변환해서 볼 수도 있고 시각화를 해볼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파이썬이나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도 손쉽게 수행이 가능한 과업이지만 그 언어 자체를 배우는 데에 어느 정도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감을 잡거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 언어 자체를 배우는 데에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본인의 업무나 이런 데서 활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저는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해보거나 차트를 만들어 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기초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줄 때 그리고 혹은 비전문가와 이 결과를 가지고 소통할 때 파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라는 툴도 좀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통계학과 수학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야나 혹은 지금 현업에서 어떤 것들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세분화돼서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수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더 이상 이론이나 그냥 학문에 그치는 분야가 아니라 이렇게 현실에서 최신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학문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모두 수학 그리고 통계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탄탄하게 필요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혹은 뭐 컴퓨터 과학, 나는 컴퓨터를 다루는 게 좀 더 재밌다면 컴퓨터 과학과로 진학을 해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이 두 영역 모두 진로를 결정하거나 이럴 때에 충분히 고려해보면 앞으로 유망한 그런 학과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건 다 지금 저희 여러 수식들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개발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수식들을 좀 모아놓은 그런 이미지여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흔히 배우는 그런 행렬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분수하거나 뭘 나누거나 제곱하거나 로그를 씌우거나 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그냥 수학으로서 문제를 풀어내지만 현실에서는 그 숫자가 현실에 있는 어떤 사진이나 혹은 현실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으로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문제들을 수치적으로 변환을 해서 해결하는 게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꼭 모두가 데이터 과학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이지 모두가 다 데이터 과학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 통계학, 수학, 도메인 지식, 그리고 소프트 스킬,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전문 지식이랑 소프트 스킬을 잘 갖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컴퓨터 과학과 통계학, 수학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이 모든 게 굉장히 필요한 역량인데 그리고 지식인데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 이 내 전문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방향성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농업이 굉장히 나의 그런 열정을 가지는 분야라고 하면은 그 농업을 계속 하다가 인공지능이란 기술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된다던데 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나의 그 농업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저는 학생들 특히 좀 어린 학생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접목해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탐색해볼 것. 내가 꼭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기술 자체에는 다양한 방면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공지능 역량을 기르는 정보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게 실질적인 계획안으로 세워져서 시행을 이제 하는 것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의 AI 역량을 기르는 정보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하는 정보 교육의 방향성이 모든 학생들이 AI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체험 중심으로 AI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AI 소양이라고 하죠. AI 소양이라는 걸 습득할 수 있게 가고 중학생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공부하게 되는 걸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원리를 아마 실제로 내가 적용해서 구현해보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내가 여러 교과를 융합해서 정보 교과에서만 그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 융합해서 이 AI 기술을 적용해보는 이런 교과 과정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도입돼서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공지능의 그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크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의 구성과 각각의 교육 내용을 좀 보면은요, 프로그래밍 그 자체에 대한 교육,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 AI 윤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이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문제 설정 능력과 이거 창의성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길러져야 된다. 그리고 AI 기초 원리와 AI 활용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소통 능력이랑 협업 능력이 발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AI 윤리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통계학,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도 녹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교육 내용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큰 그 학문 분야가 되겠고요. AI 기초 원리와 AI 활용이라는 부분이 수리통계학과 그 수리통계학이라는 배경을 가지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돌아가는 그 원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그리고 수리와 통계학이라는 그런 학문 분야에 기초를 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그러면은 좀 쉬운 단계부터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무엇을 실제로 보통 많이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좀 체험하는 거 활동 위주로 초등학생들은 많이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활동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간단한 게임인데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으로 내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얼마나 잘 그렸는지 맞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그런 기술을 배울 때에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농구공 그리세요? 뭐 이렇게 했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원 또는 프라이팬 또는 시계 또는 야구. 이제 알겠어요. 농구공 맞죠? 네, 소리가 좀 컸죠? 죄송해요. 소리를 조금 더 여기 자체 소리 좀 줄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 키트로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렸던 것처럼 농구공 이렇게 그리면 이게 농구공인지 맞추고 아까는 제시어가 있었지만 내가 낙서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지를 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업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Which Face is Real이라고 한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게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짜 얼굴, 딥페이크, 그 동영상으로도 이제 가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제 사람의 얼굴을 따라한 가짜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보여드렸어요. 그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게 겐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얼굴을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진이 진짜 사람의 얼굴이고 어떤 사진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얼굴이겠냐를 판별해 보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두 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진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의 사진을 선택했더니 틀렸대요. 제가 가짜 사진으로 이 얼굴이 레프트에 있는 얼굴이 진짜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이 가짜 사진이라는 거죠. 가만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들이 조금 뿌옇게 되어 있어서 뭔가 만들어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사실은 두 사진 중에 뭐가 진짜 사람이고 뭐가 만들어내진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여러 가지 사진을 넘기면서 할 수 있는데 플레이 어게인 다시 해보면은 사진이 계속 주어지죠. 해보면은 이게 어떤 사진이 더 자연스러운지 혹은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사실은 그냥 눈만 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워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구나. 이 기술이 좋게 사용되면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 혹은 나쁘게 사용된다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같이 토론해보는 수업들도 저희는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심으로의 이런 체험적인 활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겐 모델 만들어내는 거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체험하는 거 다음에 넘어가면은 조금 더 쉽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티처블 머신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야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도 텍스트 코딩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이는 거 보시면은 이 사람의 포즈를 디텍팅 하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틸트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뭐 이런 거를 만든다던가 뭐 이 사진을 보고 메탈릭한 사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보는 그런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그 코드 자체를 쓰는 게 너무 어렵다면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그냥 손쉽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혹은 클릭으로도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하나로 있는 게 프로그래밍 교육이었죠. 사실은 코딩 교육의 열풍은 이미 시작된 지 좀 오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사실 코딩을 배운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글자 좀 잘렸는데 여기 뒤에 있는 책은 엔트리 책이고요. 앞에 있는 책은 스크래치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게임을 만들어 본다던가 나만의 작품 만든다던가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은 MIT에서 개발을 한 블록 코딩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 코딩이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블록으로 된 코드가 있죠. 블록으로 된 코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블록으로 된 코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은 사실은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면은 타이핑이 어려워요. 영어 단어도 아직 잘 모르고 물론 고학년 돼도 영어로 타자치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로 그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흥미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MIT에서 어떤 거를 개발을 했냐면 그 각 코드에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으로 내가 직관적으로 이걸 보고 조립을 해가지고 코드를 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8세에서 16세 정도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언어입니다. 스크래치는 MIT에서 개발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엔트리는 이제 네이버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잠깐 스크래치 사이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스크래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배우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때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블록 코딩이다. 그리고 블록 코딩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블록 코딩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 언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 코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이트 들어와서 내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소리가 나면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뭐 이런 거를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코드를 이렇게 블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복잡한 프로그램들도 이거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멋진 작품들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또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렇게 내가 만든 거를 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거를 또 추가로 활용해서 변형한 그런 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쉽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스크래치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그 자체가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요 스크래치를 이용하되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듈을 또 개발한 개발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for kid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영국에 있는 한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의 자녀들한테 인공지능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블록 코딩과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은 서비스를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가보면은 번역 자체는 그 번역기로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번역일 때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사용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피치 투 텍스트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하면은 그걸 텍스트로 바꿔주는 블록 그리고 페이스 디텍션 내 얼굴을 감지해가지고 어디에 눈이 있고 어디에 코가 있고 이런 거를 감지해내는 그런 모듈 그리고 내 손 모양 검출하는 거 그 다음에 포즈 디텍션 아까 보였던 아까 그 티처블 머신에서도 포즈 디텍션 하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포즈를 디텍팅하는 그런 모듈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그 자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들어가지만 이 코드 블록을 손쉽게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집중해야 하는 거는 이 포즈 디텍션 코드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포즈 디텍션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알림을 주는 그런 알림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나는 그런 바른 자세 알림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 알림을 내기 위해서 내가 바른 자세라는 포즈를 디텍팅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거는 이미 다 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내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을 현실화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 적용점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피치 투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알아듣는 모듈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다 뒤에서 돌아가는 모듈이 만들어져 있고 간단하게 블록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그 모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for kids에도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 또 아이들이랑도 부모님이 좀 자료를 찾으셔서 손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거를 적용해서 뭔가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겠죠.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좀 보여드릴까 싶어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영어여서 한국어로 번역된 본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태그에 보면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도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제 저희 봤던 것 중에 지도학습 이라는 그 용어는 영어로 하면은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만든 이런 프로젝트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여기도 보면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퀴즈쇼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답을 맞추면은 맞다 틀렸다 뭐 이런 걸 알려준다던가 그런 거죠. 카드를 내면 이게 카드 게임을 같이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본다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블록 코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뭘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저렇게 구성된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으로 텍스트 코딩을 짜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간단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블록 코딩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성 수업들도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요 정도 수준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많이 진행하는 그런 인공지능 교육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 for kids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뭐 포즈 디텍션하고 이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모듈이 오는 건데 이 머신러닝 for kids에서는 내가 사진이랑 이미지랑 뭐 텍스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데이터로 수집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넣어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만들 수 있는 게 머신러닝 for kid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활용해가지고 하는 다양한 한국어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또 인공지능을 재밌게 배워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AI 기초 원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원리, 그 개념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용어 하나하나가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스포츠웨어야 놀자는 네이버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2분, 뭐 3분, 뭐 10분 이내의 짧은 그런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저희 간단하게 살펴봤던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키워드들 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거죠. 이런 걸 굉장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랑 합쳐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이제 엔트리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랑 연결해가지고 그 개념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엔트리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있으니까 잘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야 놀자에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잼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교과서 홈런이랑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앞에 설명드린 2분짜리 그런 영상들보다는 좀 더 깁니다. 그래서 8분 내외의 소개 영상인데 선생님이 차분히 앉아서 좀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니까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의 놀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금 더 긴 드라마 형식의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선생님은 AI 로봇 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언제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생활 속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은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수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I 수학이라는 그런 교과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AI 수학 EBS에서 가르치는 그런 강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AI 수학이 보시면은 이 기초 수학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대학교 가서 전공자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I란 무엇인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가, 소리 데이터는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가, 굉장히 실무적인 일이고 또 실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음악 데이터, 소리 데이터라는 것들이 수치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모델로서 어떻게 변환되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파이썬이라는 소프트웨어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기초적인 내용이 학습이 되었다면은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걸 수리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는 데에 수학이라는 것,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학습 목표를 보시면 인공지능 개념이랑 그 인공지능과 수학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렬, 수역, 함수 등의 것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 혹은 소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배워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사실 이상의 수학을 해야 배울 수 있고 대학생들도 듣기에 저는 좋은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어머님들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실 이 강의에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실제적인 데이터, 음성이나 소리 데이터들을 다루고 하는 일이 교과 과정에도 들어와서 어떻게 음성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숫자로서 표현되는지가 교과 과정 중에 이제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앉아서 수학을 이렇게 연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떻게 데이터라는 거로 변환이 되고 인공지능이라는 모델로 변환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로 점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자료들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정도 다룰 수 있고 내가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실제로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그 하나하나 인공지능의 수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적용해보면서 만들어보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필수적인 지식들을 습득해가면서 실제로 내가 만들고 적용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천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는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대학의 강의들도 손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죠. 그래서 뭐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확률론, 통계학, 수학 뭐 이런 것들도 다 좀만 조금만 검색만 하면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 무료로 전 세계 대학들의 석학들의 강의 혹은 국내에 또 있고요. 그런 강의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을 무크 사이트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코세라라던가 뭐 이런 사이트에서 강의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머신러닝 바이 앤드류 응이라는 이 강의가 있는데 앤드류 응이라는 굉장히 인공지능 업계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만드신 그 기초 강의예요. 이게 강의가 다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계속 괜찮아 여기 이해가 안 돼도 다음 거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대로 또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면서 강의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아본다라고 했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죠. 한국어 자막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짧게 끊어서 가면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는 한 번쯤 저는 기초적인 소양으로서 고등학생 정도 됐다면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세라가 원래는 무료인데요. 소정의 비용을 내면은 그 졸업장,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수료증을 한번 받아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인이라면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좋은 그런 이력 내용이 될 거고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나의 시간을 관리해가면서 이걸 배워서 그 수료증을 따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학교에서 내가 무슨 수업을 들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물론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내용을 조금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도 사실 한국어로 된 좋은 강의들도 너무 많습니다. 꼭 카이스트에 가야만 카이스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에드윗이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시는 그런 무크 서비스인데요. 국내에 정말 서울대학교, 뭐 카이스트 이런 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다 무료로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 컴퓨터공학 기초 있고요. 인공지능 있고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고 웹게임 개발, 그 다음에 모바일 개발, 소프트웨어 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인공지능 쪽에 보시면은 뭐 딥러닝 기초, 머신러닝 프로젝트 구조, 과학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심화 뭐 이런 강의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고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 충분히 공부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AI 키트입니다. AI 키트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사용해서 내가 뭔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키트 제품들이 있는데요. KT에서 만든 인공지능 키트도 있고 또 스템 교육 관련해 가지고 메이커 교육을 하는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 교육 키트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말하는 로봇공학 그런 키트들과 인공지능 키트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까 계속 소개드렸던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음성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에 인공지능 모듈이 탑재가 되어야 이게 인공지능 키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거나 내가 음성을 합성해서 뭔가를 내보낼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카메라 같은 거나 센서가 있어서 그거로 내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산출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인공지능 교육 키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공지능 만들 때 굉장히 필요한 부재료 중에 하나가 컴퓨팅 기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기술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배우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라는 인공지능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라는 작은 컴퓨터에 이 모듈을 적용해보는 그런 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뭐냐면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였냐면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런 책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고전이니까. 그 책을 보고 다들 원리를 열심히 눈이 빠지게 찾아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를 찾아라 이렇게 찾다 보면은 한참을 걸려도 못 찾을 때가 있죠. 근데 이거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배웠던 것들 중에 인공지능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 어떤 인공지능 모델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냐 하면은 뭐 원리를 찾아라, 그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 중에 지도학습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리의 얼굴을 잘라서 원리 얼굴 그리고 원리 얼굴이 없는 부분에다가 원리 얼굴 없음 이런 레이블을 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도학습에 이 사진에는 원리가 있다. 이 사진에는 원리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게 원리의 얼굴의 특징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은 이 사진에 그냥 한번 찍기만 해도 딱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배워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한 고등학생 이상의 친구들은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는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리를 찾아라 같은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머신러닝 for 키즈에서 여기 보면은 파이썬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 내용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타닉호 누가 되게 유명한 인공지능 그 데이터 경진 대회의 데이터 셋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타이타닉호의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프레딕티브 모델링, 슈퍼바이즈드 러닝 해가지고 이 타이타닉호에 질문을 할 때 이 탑승객의 정보들을 보고
누가 생존할지 누가 사망할지를 예측해보는 그런 건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냐면 캐글이라는 사이트에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제는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사이즈의 데이터셋들이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파이썬을 조금 기초적인 문법 배웠다 하면은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이타닉 코를 탑승했던 사람들의 그런 성별, 이름,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어떤 같이 탄 사람들의 가족 구성, 티켓의 그런 등급, 내가 지불했던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생존을 했더라, 이런저러한 사람들은 사망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하나만 다룰 줄 안다면 이 정도 분석은 손쉽게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그런 분야에 관련된 개발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분석한 다양한 그런 코드들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랑 데이터화학이라는 분야, 그리고 더 크게는 개발자 그런 문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공개해서 그거를 같이 쉐어한다라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도 자기가 분석한 이런 코드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코드를 짜고 그래서 내가 찾은 인사이트는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만 좀 다룰 줄 알다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살펴보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매년이 아니라 거의 매달 새로운 데이터 챌린지가 열려요. 그래서 이런 타이타닉 데이터나 집감 예측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NFL 빅데이터 해가지고 이 NFL 대회에 무언가를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뭔가 의료 데이터죠.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검출해내는 그런 데이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디지즈 리코그나이제이션,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그 손글씨 찾아내는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이 오픈이 되어 있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일들이 그냥 우리가 저 멀리에 저 회사에 있는 저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나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죠. 다 오픈되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수업의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볼 해가지고 2023년 이 대회는 거의 매년 열리는 것 같아요. NFL에서 매년 자기네들의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가지고 어떠한 대회의 문제를 제시를 하고 데이터셋을 주면서 이 문제를 이 데이터로서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대회도 지금 프라이즈가 이렇게 많아요. 1등부터 8등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상금을 주네요. 10,000불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대회들도 열리고 있고 2달 남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썬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직접 대회에 정답셋을 내가 올리는 거죠. 그럼 내 평가 점수가 나와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evaluation 하면은 내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내가 정답을 안 알려주지 않은, 그러니까 생존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그런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또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트레인하는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셋 말고 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내가 테스트용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예측한 결과값을 이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0, 1, 0, 1 해가지고 서바이브드 했다 안 했다라는 걸 마킹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스코어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대회는 사실 이미 너무 오래된 고전적인 대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스코어를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스코어라는 게 이렇게 1이면은 사실 의미 없긴 하죠. 100점이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맞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0.98, 0.97 좀 낮더라도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미션으로 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1을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화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라 이런 걸 미션으로 주는 거죠. 이제 일반화라는 용어들도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면은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 배워야 하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내가 실제 데이터셋에다가 물론 이제 실험용 데이터셋으로 공개화된 데이터셋이죠. 그럼에도 실제적인 그런 데이터셋에다가 적용해보는 이런 프로젝트성 수업까지 한다면 정말 내가 인공지능을 내가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다,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은 사실 그런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한 인재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고 또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이런 데이터 과학자가 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인공지능 개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 혹은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도메인에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해보는 그런 경험, 그런 혹은 능력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바뀌어가는 교육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토픽이고 또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손쉽게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점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가량 정도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메일 통해서 편하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면 될